우리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로 우리가 문제 공간과 디자인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문제 공간과 디자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어떤 의미?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공간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냐?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상태들, 그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문제 공간이라고 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고열과 또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있을 거고, 나의 목표 상태는 그 열도 다 내리고 기침도 더 이상 안 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미열이 있는 상태도 있을 거고 장기침을 하는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태들의 모음, 전체적인 모음을 우리가 문제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제품의 유용성 또는 서비스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솔루션 스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또는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의 그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솔루션 스페이스 또는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베이스가 되는 이론은 Problem Solving Process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지과학에서 나온 1960년대에 나온 그 이론이고요. 이 이론이 결국은 인공지능이나 또는 정보검색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 적용이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네 가지의 컴포넌트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상태는 초기 상태. 그래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팬데믹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이다. 그러면은 격리 중인 나의 상태를 갖다가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사용자가 현재 어떠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목표 상태, 오른쪽에 있는 우리 목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는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코로나 예를 들자면 정상인으로 회복돼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회복한 상태. 제한 요건과 조작자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더 있어요. 자, 조작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이동해 나갈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사용 가능한 수단들을 우리가 조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ath constraint 또는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안들, 조작자를 사용하는 과정에 어떤 것은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쓰고 또 무엇을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이와 같은
조작자의 활용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있어. 그런 걸 우리가 path constra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문제를 푼다. 그래서 내가 그 시스템이 유용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표 상태에서 내가 가용한 수단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과정에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했었을 때 우리가 그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디자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딱 일관성 있게 맞추어져서 사람들 입장에서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고, 그 문제를 이 시스템의 어떤 기능 또는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시초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이 시스템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션, 심성 모형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사용한다. 그러면 실제 핸드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런 거하고 별개로 사용자가 이해하는 그 시스템이 있고, 그 사용자가 이해하는 시스템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었을 때 심성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심성 모형이라는 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시스템도 다르게 보여질 수 있고요. 또 비록 그걸 직접 작동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머릿속에서 작동해 볼 수 있고, 또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모형의 요소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돌아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불안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성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상, 지금 사용자에 처해져 있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왜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이유를 이해한다든지, 또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용성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심성 모형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심성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제 첫 번째가 표현 모형, 두 번째가 구조, 세 번째가 기능,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가치 모형이에요. 왼쪽서부터 가장 디테일한 모형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추상화되어 가는 모형들이에요. 그래서 가치 모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 디바이스, 이 시스템은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치 모형이고요. 기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사용법과 관련된 모형을 기능 모형이라고 하고, 구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안에 시스템은 이런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구성 요소들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구조 모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 모형은 그래서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 모형이라고 해요. 이런 추상화의 정도에 따라서 심성 모형을 나누는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심성 모형은 바깥에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모형이 아니라 각자 사용자가 자기의 머릿속에서 구축하게 되는 주관적인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앱스트랙트한 가치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가치와 value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 needs하고 want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의 불완전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needs고, 그런 needs를 충족시키게 되면 value가 생기죠. 근데 needs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value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needs가 절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서, 어떤 꼭 현재 상태가 불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요구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desir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로 욕망 그러면 조금 너무 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것, 이제 그런 거가 우리 desire 또는 want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value를 준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동하면서 뭔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동하면서 듣지 못하면, 예를 들자면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도구가 필요하다. 그럼 needs인 거고요. 근데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음질이 좀 좋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want고. 그래서 이제 그런 want나 needs를 갖다 충족시키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value를 주게 되고, 그 value를 갖다 통해서 뭐 매출이 일어나고 사업이 성공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가치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수단적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프리아라고 하는 복약지도 로봇은 환자들이 여러 가지 약을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먹는 걸 깜빡깜빡하게 되면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환자한테 리마인드를 해주고 실제 여러 가지 약들을 배합을 해서 이렇게 먹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로봇을 사용하는 게 나한테 그 자체로 즐겁거나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 약을 내가 정시에 정량을 복약한다는 나의 목표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로봇을 갖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경험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 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면 이걸 경험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게임 형태로 ADHD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은 ADHD를 치료하는 거지만,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 ADHD 환아들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그렇게 ADHD를 치료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ADHD를 치료한다는 수단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그 과정을 즐겁고 편하게 해준다라는 경험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가치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비용을 들여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사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런 가치들 중에서 어떠한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 다음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
가치라는 가치들 사이에 value의 스트럭처를 매길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선순위를 갖다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심성 모형과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걸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행위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기능을 써서 또는 어떤 방법을 써서 이 물리적인 시스템을 변화를 시켜서 갈 거냐 하는 쪽에 단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내 목적을 달성했느냐를 갖다가 평가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실행차, 밑에 있는 것을 평가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라는 건 차이죠. 그래서 이 실행차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은 목적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해당되는 시스템을 조작을 하고 작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좀 더 구체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과 시스템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브릿지가 우리가 목적과 물리적 시스템 사이에 있는 갭을 충족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갭을 어떻게 잘 메꿔주느냐, 브릿지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밑에 있는 평가차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이 됐는데 그 작동된 시스템이 제대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다른 작업을 더 할 건지 또는 멈출 건지 또는 다른 작업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 물리적인 시스템의 디테일한 점에서 다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높이는 과정을 우리가 평가차를 줄이는 브릿지를 만든다.